예순이 지나도 단 2분만으로 보행의 안정성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조심스러운 걸음, 그리고 넘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이 들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 넘어짐을 막아주는 핵심 근육과 균형 체계를 하루에 몇 분만으로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과 함께 예순 이후에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걷기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핵심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이동 능력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예순 이후 엉덩이와 다리 중심 근육의 힘이 줄어들고 여기에 미세한 균형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약화는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며 그대로 두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사소한 동작조차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예순은 물론 이른 이후에도 되돌릴 수 있으며 올바른 운동만 선택하면 하루 단 2분으로도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동작을 반복하거나 핵심 근육을 건너뛰면 시간만 낭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낙상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안전한 보행을 책임지는 정확한 근육을 겨냥한 4가지 필수 운동과 함께 체력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쉬운 단계와 조금 더 도전적인 변형 동작도 함께 소개해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 능력을 단단하게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동작일 수 있는 운동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한발 균형석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이 매우 단순한 검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쪽 다리로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모든 신체 검사보다 수명과 낙상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놀이처럼 보이는 한 발로 서는 이 움직임이 값비싼 의료 검사보다 미래의 건강 상태를 더 많이 말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균형이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뇌와 근육귀, 안쪽의 균형기관, 그리고 시각이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한발 균형 서기를 연습하면 발목과 엉덩이 주변에 숨어있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깨어나 점점 강해지고 공간에서 내 몸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체 감각은 더욱 또렷해지며 복부 중심 근육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매 걸음마다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 옆에 서세요. 이것은 안전망이며 사용하는데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린 뒤 체중을 오른쪽 다리로 옮기고 왼발을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만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떠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 있는 쪽 무릎을 완전히 잠그지 않고 살짝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위로 실이 당겨지는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목표는 이 자세를 1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5초도 겨우 버틴다면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많은 분들이 균형을 잡을 때 숨을 멈추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면 벽에 있는 한 지점을 정해 시선을 고정하면 뇌가 안정적인 기준점을 갖게 됩니다. 10초에서 30초가 지나면 발을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양쪽 다리 모두 3번씩 반복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이 주는 현실적인 변화는 단지 다리가 강해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신감이 함께 자랍니다. 낙상 예방의 세계에서 자신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한 발, 균형 서기가 몸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동작이라면 이제 다음 운동은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을 훈련합니다. 바로 아주 좁은 폭 위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을 지날 때,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걸을 때, 혹은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집안을 이동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가볍게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잠깐의 두뇌 미션도 준비해 두었고 마지막에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쭤볼 겁니다. 몸과 함께 머리도 움직이는 시간이 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움직이며 건강을 지켜가고 싶다면 구독도 고려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운동,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이어 걷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걷기 연습을 막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 발을 넓게 벌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넓은 보폭으로 돌아갑니다. 균형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을 끌고 걸음폭이 넓어지고 어느 순간 자신 있게 걷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발뒤꿈치와 발끝을 이어 걷는 이 동작은 이러한 변화를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균형과 협응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행 안정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국내 노년체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동작을 하루 단 2분씩 실천한 어르신들은 4주 만에 균형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연습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안복도나 일직선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불안하다면 벽 옆에서 손으로 살짝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외줄 위를 걷는다고 상상하며 오른발 뒤꿈치를 왼발 발끝에 정확히 맞닿게 놓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어서 왼발 뒤꿈치를 오른발 발끝에 붙이며 같은 패턴으로 10걸음에서 15걸음을 이어가세요. 이 동작이 어려운 이유는 무게중심이 매우 좁은 폭 위에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 근육은 몸을 붙잡고 발목 근육은 미세한 조정을 반복하며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말 그대로 균형 전체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발이 아닌 앞쪽을 바라보세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오히려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10걸음이 너무 쉬워졌다면 마지막 몇 걸음은 눈을 감고 시도해보세요. 시각 정보가 사라지면서 몸은 순수한 신체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 난이도는 크게 올라가지만 효과 또한 분명해집니다. 이때 뇌 안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며 뇌와 몸 사이의 소통 통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반복할수록 그 연결은 더욱 단단해지고 걸음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앞선 두 가지 운동이 균형과 협응을 다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이어지는 운동은 그 모든 능력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균형 감각이 좋아도 다리 근력이 약하면 비틀거리는 순간 몸을 붙잡아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고 제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면 댓글에 예라고 남겨주세요. 만약 조금 헷갈리거나 따라가기 어렵다면 숫자 2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 하프 스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난간을 꼭 붙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신가요? 차에서 내릴 때 괜히 어색하게 몸을 비틀며 힘을 주지 않아도 되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망설여졌다면 다리 근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순 이후 기능적인 다리 힘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하프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내 노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순 이후 다리 근력은 매년 서서히 줄어들며 관리하지 않으면 여든 무렵에는 예순 때보다 절반 이상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생활하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하프 스쿼트는 일상에 꼭 필요한 주요 근육을 모두 사용합니다. 무릎을 펴는 허벅지 앞쪽 근육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을 내려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를 안정시키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 함께 작동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둡니다. 앞쪽에 튼튼한 의자나 식탁을 두고 손을 가볍게 얹어 지지합니다. 이는 요령 없는 속임이 아니라 현명한 훈련입니다. 바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상상하며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깊게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동작은 하프 스쿼트이지 깊은 스쿼트가 아닙니다.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체중은 발 뒤꿈치에 실어주세요.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가 뒤꿈치로 바닥을 밀며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처음에는 5번에서 8번 정도로 시작하고 잠시 쉬었다가 같은 방식으로 2세트를 더 합니다. 자세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작 내내 가슴은 세우고 배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면 척추에 불필요한 부담이 갑니다. 무릎만 앞으로 굽히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듯 뒤로 앉는 느낌을 떠올리세요. 올라올 때는 숨을 내쉬세요. 힘을 쓰는 순간에 내쉬는 호흡은 중심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든 운동에서 숨을 참는 습관은 혈압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5번이 벅차다면 3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8번이 너무 쉽다면 내려갈 때 3박자, 올라올 때 3박자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반복 횟수를 늘리지 않아도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꾸준히 2주만 실천해도 일상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차에서 내릴 때 덜 힘들어지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도 불안한 허리 굽힘 대신 자신 있게 앉아 내려갔다가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앞에 3가지 운동이 근력과 균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운동은 너무 단순해서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보행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을 정확히 겨냥하며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깨워줍니다. 4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걸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엉덩이. 앞쪽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약해지며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해 걸음이 끌리게 되고 보폭이 짧아지며 작은 문턱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은 바로 그 근육을 직접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심 근육을 함께 사용하게 하고 하체와 뇌 사이의 연결 감각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중간 잠깐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바디가 튼튼한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몸을 지탱하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듯 힘을 주어 중심을 잡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편 상태로 유지한 채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허벅지가 바닥과 나란해질 때까지 혹은 편안한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벅지가 의자에서 분명히 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이 최소 3초 정도 멈추며 엉덩이 앞쪽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과정 역시 근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오른쪽 다리로 8번에서 12번 반복한 뒤 왼쪽 다리로 바꿉니다. 만약 이 동작이 쉽게 느껴진다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들어 올려보세요. 종아리 앞쪽 근육까지 함께 사용되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혹은 위에서 멈추는 시간을 2초 대신 5초로 늘려도 좋습니다. 더 도전하고 싶다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이는 중심 사용량과 난도가 크게 높아지므로 한쪽 다리가 충분히 익숙해진 뒤에만 시도하세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한 엉덩이 앞쪽 근육은 단지 걷는 모습을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로 세워주고 허리 부담을 줄이며 계단을 오르거나 장애물을 넘을 때 훨씬 안전하게 몸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동 능력의 숨은 주역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한 발로 서는 균형 운동을 설명하며 몇 초를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댓글에 그 숫자를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읽고 최대한 빠르게 답을 드립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숫자 9이라고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운동은 모두 합쳐도 2분이 차에 걸리지 않지만 안전하고 자신있게 걷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다룹니다. 한발 균형 서기는 몸의 안정성과 위치 감각을 길러주고 발뒤꿈치와 발끝을 이어 걷는 동작은 보행의 흐름과 신경 협응을 되살립니다. 하프 스쿼트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다리의 실질적인 힘을 키워주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엉덩이 앞쪽 근육을 단련해 발을 끌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을 줄여줍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언제나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긴 시간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여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단 2주만이라도 이 4가지 운동을 하루에 한 번 실천해보세요. 달력에 표시를 해도 좋고 휴대전화에 알림을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들려주세요. 4가지 중 어떤 운동부터 해볼 생각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예순을 넘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나누어주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누군가의 일상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오래 사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스스로를 믿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운동들이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근육 감소를 빠르게 앞당기는 가장 큰 식습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를 선택해 바로 시작해보세요. 80살의 당신이 오늘의 결정을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준호 한의사의 건강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수백만 원을 아끼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25년의 동지가 설날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동지는 하필 천사일과 겹치는 날이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반전의 기회이자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동지 당일에 절대로 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불운의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는다면 내년 한 해에는 시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의 불운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제 경험과 핵심 지식을 아낌없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2월 21일 동지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동지에는 반드시 보양을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거리에는 양고기 전골집, 생강오리 탕집이 손님들로 북적이며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을 한 해 중 가장 기쁜 날 가족이 모여 만두국과 새알심을 나누어 먹는 따뜻한 명절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차가운 경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짓날은요, 1년 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하고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동지는 설날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이 말에는 숨겨진 뒷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지는 저승의 문이 열린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해마다 동지를 전후한 이 며칠 동안은 구급차가 가장 자주 오가는 시기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천식발작, 심지어는 그냥 평소처럼 주무시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아지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없어라며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 체력엔 자신이 있으시죠? 운동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그러니 조상님들이 내려주신 섭생의 규칙도 그냥 옛날 이야기쯤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냐? 이날 정말 딱 한 번만 잘못 드시거나 잠깐 몸을 차게 하거나 사소한 행동 하나만 실수해도 원래 멀쩡하던 몸이 한순간에 퍽 하고 무너집니다. 혈관이 터지고 반신불수가 되어버려서 나머지 평생을 휠체어 위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동짓날의 천지자석기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전에 살던 제 바로 옆집 이웃 김재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올해 60이 갓 넘었고
공무원 퇴직한 지 이제 막 2년 된 분입니다. 몸은 얼마나 좋으시냐고요. 마치 황소 같았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찬물로 세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의를 훌렁 벗고 공원에서 맨몸으로 달리기를 하시던 분입니다. 노익장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셨죠. 저희 가족이나 이웃들이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이젠 좀 자제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김 씨는 항상 손을 휘저으며 웃으셨습니다. 김준호 원장 한의사들은 너무 조심이 심해. 난 열기가 많아서 추운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문제는 바로 재작년 동짓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대전 날씨가 유난히도 추웠고 부슬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습하고 칼바람이 뼛속을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에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고량주를 꽤 많이 마셨고 땀도 비오듯 흘리셨습니다. 속은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 술기운이라는 건 거짓된 열기입니다. 몸속의 양기를 억지로 바깥으로 끌어올려서 겉은 뜨거워도 속은 이미 텅 비고 차가운 상태가 되는 거죠. 김 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몸이 화끈거리니까 숨이 막힌다며 창문을 활짝 열고는 찬바람이 훅훅 들어오는 거실에서 앉으셨고 급기야 냉장고에서 차가운 보리차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찬 음료가 뱃속으로 들어간 지 차이에 10분도 되지 않아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자르던 부인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어나왔는데 김 씨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빈병이 들려 있었으며 입은 돌아가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지만 진단은 대뇌출혈, 그것도 광범위한 출혈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사흘 밤낮을 총력을 다해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후유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김재수 씨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전에는 목소리도 우렁차고 기운 넘치시던 분이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 말도 못하시고 침을 흘리며 대소변까지 부인의 손에 의지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부인께서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묻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나요? 저 역시 마음이 미어지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인 동시에 인재입니다. 음기가 가장 강하고 양기가 가장 연약한 그날 하필이면 온갖 양기를 상하게 하는 행동만 반복하셨으니 이건 신선이 와도 막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동짓날이 이렇게도 위험한 날인지 오늘은 제가 의학이 아닌 물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누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의 몸은 마치 고압밥솥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 밥솥 안의 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그런데 동짓날이 되면 밖의 기운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기압이 뚝 떨어지고 바깥은 음기가 극에 달합니다. 반면에 우리 몸속에서는 차가운 바깥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 양기가 깊은 장기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온몸이 꽁꽁 닫히는 겁니다. 몸이라는 고압밥솥의 뚜껑이 바짝 잠기고 안에 열기를 지키려고 최대한 조여진 상태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조여진 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김재수 씨처럼 갑자기 뜨거운 음식이나 술을 들이붓고 다시 차가운 바람을 맞거나 냉수를 들이켜면 어떻게 될까요? 안은 뜨겁고 바깥은 차가운 상태, 즉 내열외환이 되어 내부 압력은 계속 높아지는데 바깥은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순간 펑 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열팽창과 냉수축 의학적으로는 바로 혈관 파열입니다. 제가 왜 동짓날 쓰러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지는 하늘이 이름을 부르는 날이고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려가는 날이다. 이럴 땐 거북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얌전히 몸을 숨겨야 할 때입니다. 괜히 앞장서려 하지 마시고 하늘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의학이든 주역이든 이 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동지일 양생.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괴상 이야기 말고 제가 가장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일양생이란 말은요, 어두운 밤 속에서 겨우 불씨 하나가 피어난 상태입니다. 막 불이 붙은 촛불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고 손가락만 대도 사라질 그 작은 불꽃. 혹은 어머니 뱃속에서 갓 생긴 아주 여린 태아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조그마한 불꽃, 그 작은 생명이 우리가 맞이할 새해의 건강과 재물운의 씨앗인 겁니다. 이건 너무도 소중한 것이지만 동시에 너무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먹는 한 끼, 내뱉는 한마디 말, 몸을 움직이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 이 불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불씨만 잘 지켜내면 시간이 흐르면서 양기가 자라나고 이 작은 불은 점점 커져서 봄이 오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도 불타오르며 운세도 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날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찬 성질의 시래기 두부국 한 그릇을 먹었다면 그건 갓붙은 불씨 위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아니면 입맛 없다고 쓴맛 나는 여름 채소를 먹었다면 그것은 태아에게 얼음을 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몸에서 새해의 활력과 재연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이 꺼졌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절을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들으실 이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목숨 걸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겨울 건강을 지키고 새해 복을 불러오는 살림의 비밀 코드입니다. 겨울이 춥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지금도 창밖에 북풍이 몰아치고 어르신들 모두 패딩에 목도리 둘둘 감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겨울 땅속은 과연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나 저처럼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 우물가에 겨울 새벽에 물 길러 갔을 때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거. 손을 넣으면 물이 의외로 따뜻했어요. 심지어 손보다 물이 더 따뜻했던 적도 많았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연의 법칙은 겉은 차고 속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겨울엔 대지의 양기가 전부 땅속 깊이 숨어서 지표면을 굳게 잠가놓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봄이 오면 다시 모든 생명이 움트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니까요. 동짓날이 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겉은 차가워지고 몸의 열기와 양기는 오장육부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가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양기 저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겨울에 손발은 차더라도 아랫배는 따뜻하고 속은 편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양기가 안에 잘 숨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보세요. 겨울만 되면 보양식이다 보약이다 하면서 무조건 뜨거운 걸 들이붓습니다. 인삼, 녹용 홍삼 당귀. 가리지 않고 다 넣고 끓입니다. 특히 사업 좀 하신다는 분들 값비싼 홍삼 사서 차로 우려 마시고
이거 먹으면 기운 난다고 자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중 대부분은 보양하는 게 아니라 몸에 독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우리 몸은 꽁꽁 닫힌 상태입니다. 내부의 열기를 꽉 가둔 상태에서 잘못된 자극을 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속이 허하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며 평소 기력이 없으시다면 따뜻한 양고기나 생강차로 조심스럽게 보온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건 정말 몸에 불을 더해주는 눈 내릴 때 장작 얻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요즘 50대,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 정말 허하고 냉한 체질 가진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간 고기 많이 드시고 술, 담배 하시고 밤에 늦게 자고 TV 보느라 몸에 습열과 도끼가 가득 찬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혈압은 높은데 혀는 누렇고 끈적하며 속은 더부룩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인삼 녹용 들이붓는 건 뭔지 아십니까? 화약통에 불씨를 던지는 겁니다. 밖은 잠겨 있고 안은 끓고 있는데 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제 진료실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대전에 사는 한 6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어느 해 동짓날 친구 권유로 홍삼을 사서 매일 닭백숙에 넣어 드셨대요. 처음엔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잠도 안 오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거 기운 난 게 아니라 마지막 불꽃이 튄 겁니다. 지금은 몸 밖으로 양기가 새고 있는 상태예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근데 박 사장님은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나흘째 되는 밤 친구들과 마작을 치다가 갑자기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간신히 혈압 낮추고 살아나셨는데 의사가 그랬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혈관이 터졌을 거라고. 이게 바로 양기를 저장하지 못한 대가입니다. 동짓날 보양은 무조건 따뜻하게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손발이 차고 안색이 창백하며 숨이 가쁜 분이라면 양고기나 당귀 같은 온보로 보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입이 마르고 대변이 딱딱하며 성격이 예민하고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진정 다시 말해 음기를 보충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김준호 원장이 오늘 꼭 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동짓날 건강관리의 핵심은 보양이 아니라 숨기기입니다. 뭘 숨기느냐고요? 당신의 정신, 당신의 기운을 숨기셔야 합니다. 몸을 흥분시키면 안 되고 땀을 지나치게 흘려서도 안 됩니다. 땀은 곧 양기가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함부로 약을 들이붓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은 조용하고 속은 따뜻한 겨울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겉이 고요하고 속은 따뜻해야 내년 봄에 다시 건강한 기운이 피어나는 겁니다. 이제 원리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탁 위에서 어떤 음식이 이런 몸의 기운을 깨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은 단 한 번 올리는 것만으로도 새해 복이 날아가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딱 2가지 음식을 지목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댁식탁에 혹시라도 이 2가지가 올라갈 예정이라면 제발 제 말을 믿고 지금 당장 그 냄비를 비워주세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주식이나 부동산 하시는 은퇴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평소엔 괜찮은 음식일지 몰라도 동짓날만큼은 그걸 먹는 순간 복덩이가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날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말에 귀 기울이시죠. 예부터 먹는 것도 복이다 복은 말보다 밥상에서 먼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조상님들이 남겨준 수많은 섭생규칙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복을 피하지 마시고 순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복이 집을 떠나지 않고 건강도 같이 따라옵니다. 오늘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난 부르는 식단이라 부릅니다. 동짓날에 이런 걸 올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신다면 새해 운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바로 시래기 두부국입니다. 이름은 소박하고 건강해 보이죠. 기름진 고기 요리가 부담스러워서 맑은 국물로 속을 다스리자며 이걸 끓이는 주부님들 많으실 겁니다. 평소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짓날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3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색깔의 기운을 보세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색이 뭡니까? 초록색입니다. 초록은 하락 빨간근 상승이죠. 동짓날은 새해 첫 기운을 여는 날입니다. 그날 밥상 한가운데에 하얀 두부에 초록 시래기 가득 담은 국을 올린다. 그건 얼굴빛 창백하고 풀이 죽은 형상과 같습니다. 그게 곧 재물의 기운을 내쫓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동지는 작은 설이라 부릅니다. 이날 우리는 풍요와 여유를 기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래기 두부국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한푼 없는 이맘때를 상징합니다. 두부는 흰색, 시래기는 초록. 그 조합은 이른바 일천기백이라는 말처럼 빈손과 허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신호를 우주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부는 안 와도 돼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 1년 내내 장사 열심히 해도 마지막 정산할 땐 이익이 종이장처럼 얇을 수 있습니다. 헛수고만 한 셈이죠. 셋째는 의학적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부는 찬 성질입니다. 시래기 역시 냉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몸속의 양기가 겨우 불씨만큼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불씨가 콩알만한 상태일 때 거기다 차가운 국 한 사발 들이붓는다는 건 그 불씨에 찬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꺼지면요, 새해 기운이 자라질 못합니다. 몸은 축축 처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회가 와도 손이 안 나가요. 그게 바로 건강 잃고 돈 잃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동짓날 밥상엔 반드시 붉은색 음식 따뜻한 기운 고기 요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꽃처럼 기운이 살아납니다. 자, 2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고야, 즉 쓴 오이입니다. 여기선 쓴맛 채소 전반을 포함합니다. 고야, 쓴나물, 연자심 같은 것들. 이건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쓴맛은 한약도 아니고 겨울날 아침 밥상에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 중엔 고야가 혈당 낮춘다고 자주 드시는데 동짓날만큼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동지는 양기가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 시점에서 입에다 쓴맛을 넣는다. 그건 한 해를 고통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들 이미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 시작부터 괜히 더 무거운 마음을 얹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건 심리적으로도 큰 마이너스 신호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문제 많습니다. 고야는 매우 찬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 게다가 동짓날입니다. 찬 성질의 고야가 위와 비장을 덮치면 몸속 장부가 얼어붙고 기운이 흐르지 않아
손발은 차지고 소화도 안 되고 결국 운까지 막힙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한 수출업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동짓날에 굳이 고야갈비탕을 드시고는 명절 지나고 중요한 화물이 세관에 묶여버렸어요. 그때 하셨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진짜 고야보다 일이 더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그 쓴맛을 찾았으니 하늘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쓴맛을 멀리하고 단맛을 가까이 하십시오. 호박처럼 노랗고 따뜻한 음식 고구마처럼 뿌리 깊고 속을 데워주는 음식 밤대추, 용안육처럼 기운을 보하는 식재료, 이런 것들이 동짓날 밥상에 올라야 복과 건강을 함께 부릅니다. 그래야 고생의 기운은 물러가고 기쁨과 넉넉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채소류에 관한 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훨씬 더 심각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고기류 발효 음식, 그리고 특히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새어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양의 경계를 건드리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어떤 음식은 먹는 순간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기운 자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승과 저승이 나누는 밥그릇을 건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재물 손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채소는 기껏해야 복이 도망간다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음식은 몸을 상하게 하고 음기를 불러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운세까지 뿌리째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날이나 음력 초하루, 보름 동지 같은 날은 제사 지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조상님께 절을 올리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 자체는 분명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 음식은 복이 깃들었다며 동짓날에도 그 음식을 식탁에 다시 올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곤 하십니다. 평소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짓날만큼은 예외입니다. 왜냐고요? 이 날은 1년 중에서도 음기가 가장 강하게 솟구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양과 음의 경계가 가장 흐려지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얇은 안개가 깔린 새벽처럼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두세 개의 기운이 뒤섞이기 쉬운 날입니다. 이런 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단순한 섭취가 아닙니다. 그 기운 자체가 몸 안의 장부를 자극하고 정신과 감정을 흔듭니다. 이때 만약 기운이 상한 음식 오래 발효된 음식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 같은 것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약한 분들, 마음이 예민한 분들, 기가 약한 아이나 노인들은 이때부터 이유 없는 두통피로 답답함, 심지어는 이유 없는 불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몸 안의 자기장을 저쪽 세계의 파장에 맞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복을 부르고 제사를 지내도 내가 있는 세상이 아닌 곳의 기운과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 생명과 운의 질서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새해 전체를 좌우할 복의 흐름이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곰팡이가 핀 청국장 묵은 젓갈, 오래된 장류입니다. 특히 묵은지를 꺼내와 함께 끓인 청국장찌개를 동짓날 먹는 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고소하고 입맛 돋우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짓날엔 절대 금지입니다. 이유요, 이름부터가 불길하잖아요. 곰팡이 부패 발효,
이런 단어들에는 오래된 기운, 썩은 기운, 사그라든 기운이 배어 있습니다.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새해 기운의 불씨가 갓 피어나는 첫날입니다. 이런 날 썩은 기운이 깃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올해 내 운세를 썩은 방향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혹시 내년 사업이 곰팡이 핀 두부처럼 골마터지지 않길 바라신다면 이날만큼은 묵은 냄새 나는 음식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발효 음식은 음기와 노쇠한 기운을 대표합니다. 이날은 새 기운을 드리고 묵은 기운을 보내는 날입니다. 집안에 묵혀둔 장독대 김치독, 오래된 장류는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반대로 오늘 같은 날은 갓 잡은 고기, 갓 수확한 채소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어야 생기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혹시 아까우니까 그냥 먹자고요. 그 한 끼 아껴서 내년 내내 곰팡이 낀 운세 속에서 허우적대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음식, 그 이름만 들어도 기운이 빠지는 메뉴입니다. 바로 묵은 나물 불고기 조림, 흔히 메추리 나물 같은 걸 고기와 조려 만든 음식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고요? 이름을 잘 보세요. 묵은 나물은 말라붙고 수분 없고 생기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고기를 졸여 조림으로 만들면 음식 전체가 검고 건조하고 뻑뻑해지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 지갑도 내 운도 마르고 타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입니까? 묵은이라는 단어는 곧 묶인다는 뜻과 통합니다. 돈줄이 묶이고 일이 묶이고 거래가 묶일 수 있다는 부정적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분이 동짓날 이걸 먹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상 중요한 거래처 물량이 통관해서 묶여버렸습니다. 운이라는 게 음식 한 끼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저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불고기 족발처럼 활력이 넘치는 메뉴를 드세요. 붉고 뜨겁고 생기 있는 음식이 바로 오늘 먹어야 할 복 음식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음식이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절대 금기 식품입니다. 바로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조상님께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건 복을 나누는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동짓날만큼은 예외입니다. 이날은 음기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그대로 먹는 건 그 기운을 몸에 그대로 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본 환자 중에 8살 된 손자가 있었는데요. 그해 동짓날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산소에 성묘를 다녀왔답니다. 차가운 바람 불던 그날 제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아이가 배고플까봐 제사상에 올렸던 식은 닭다리를 꺼내줘서 먹였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집에 오자마자 고열에 시달리고 입에서는 헛소리를 하며 누가 내 닭다리 가져간다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서는 바이러스성 장염이라 했지만 제가 진맥해보니 혀는 하얗게 두껍고 맥은 꺼지고 딱딱했어요. 완전히 음기한기, 사기가 뼛속까지 들어온 상태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닭다리는 산속 차가운 기운, 제사의 음기, 공중에 떠도는 맑지 않은 기운을 한가득 머금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양기가 강한 존재는 그런 기운에 바로 반응하죠. 그래서 그걸 입에 넣는 순간 몸 안의 보호막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느냐? 꼭 제사 음식이 아까워서 버릴 수 없다면 반드시 집에 가져와서 센 불에 다시 끓이고 생강파, 청주 등을 넣어 완전히 익힌 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한기와 음기를 화기로 다스려 줘야 비로소 사람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김준호 한의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차라리 그 음식은 산짐승이나 새들에게 나눠주세요. 자연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복을 짓는 길입니다. 집에 와서는 따뜻한 찜, 신선한 국 오늘 아침에 지은 밥으로 따끈하게 식사하세요. 그게 가족의 기운을 살리고 복을 집안에 드리는 길입니다. 괜히 그 한 점 아깝다고 먹었다가 온 집안의 운이 꺾이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궁상 밥상도 음기 밥상도 다 치웠습니다. 자, 이젠 탁자도 말끔히 닦고 그 위에 진짜 복을 부르고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을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이 식단은 단순한 음식표가 아닙니다. 김준호 한의사 전용 비방 밥상, 특히 귀신도 물러가는 붉은 팥죽, 그리고 의성 허준이 남긴 귀동탕까지. 바로 이게 동짓날에 먹어야 할 진짜 운 바꾸는 밥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버님, 어머님, 이모, 고모, 삼촌 다들 노트 꺼내세요. 이건 일반 요리책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동양의학 이론과 기운의 법칙, 그리고 풍수의 원리까지 다 녹여낸 겨울 운세 전환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짓날엔 새알심 든 팥죽만 떠올리십니다.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한 살 더 먹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디저트입니다. 진짜 재난을 막고 심장을 살리고 내년 기운을 확 열어줄 메인 요리는 바로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두와 떡국.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혼돈을 깨고 지혜를 여는 상징입니다. 혹시 경상도 출신이시라면 동짓날 떡국 드셨을 겁니다. 전라도나 충청도 쪽 어르신은 만두국을 드셨겠지요. 그런데 이 음식들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의서에도 나옵니다. 겨울엔 귀가 약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기 쉬운데 이때 따뜻한 육즙의 고기와 매운 향신약재를 피로 싸서 찐 것 바로 만두입니다. 실제로 허준 선생은 귀동탕이라 하여 만두 형태로 양기를 보충하는 요리를 권했습니다. 귀가 윙윙 울리고 겨울만 되면 어지러운 분들 많으시죠? 그건 신장 기운이 떨어져 생기는 증상입니다. 신장은 귀를 관장하니까요. 이럴 때 따끈한 만두 한 그릇, 특히 양고기와 생강을 넣은 만두를 드시면 신장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한마디로 만두는 겨울철 두뇌 약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상징. 만두국은 둥글고 흰 떡과 만두가 들어가 혼돈을 깨고 균형을 잡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손주 시험 준비 중인 자녀가 있다면 이날 꼭 떡국이나 만두국을 끓여주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가 트이고 마음이 맑아진다. 바로 이게 밥상의 개운의식입니다. 둘째, 양고기 정월. 잘만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겨울 되면 다들 양고기 먹자고 하죠. 전국 어디든 보양식 거리에 줄이 늘어섭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양고기 동짓날에 먹어야 좋습니다. 단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심지어 밤 10시 넘어까지 전골 끓이면서 술 마시고 담소 나누십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양고기는 불의 기운, 뜨거운 기운을 가진 고기입니다. 이걸 밤에 먹으면 몸은 쉬어야 하는데 안에서 불이 올라오고 결국 열이 돌고 잠이 깨고 다음 날엔 입안이 헐고 코피 나고 이건 전형적인 야간 체열 상승 증상입니다. 저 김준호 한의사가 권해드리는 황금 시간은 정오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입니다. 바로 태양이 가장 높고 심장의 경맥이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양고기를 먹으면 하늘의 불기운이 몸의 불기운과 조화를 이뤄서 기혈순환이 뻥 뚫리고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 점심에 뜨끈한 양고기, 정월 저녁엔 잣죽이나 미음 한 그릇. 이것이야말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낮엔 고기, 밤엔 죽. 이게 바로 양생의 법칙입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리, 바로 붉은 팥죽입니다. 이 음식은 잡귀를 물리치는 부적이자 심장을 깨우는 약탕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고대 설화에도 나옵니다. 예로부터 동짓날마다 역병을 퍼뜨리는 악귀가 나타나는데 그 귀신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붉은 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날 온 가족이 붉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악귀를 몰아내고 재앙을 막았습니다. 자, 누군가는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원리로 봐도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겨울은 5가지 기운 중에서 물의 기운이 강한 계절이고 이 물의 기운은 불의 기운인 심장을 눌러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울철에는 심장이 약해지고 어르신들이 심장병이나 순환이 문제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잦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붉은 팥은 색깔이 붉고 성질이 따뜻하며 바로 심장의 기운을 북돋는데 도움을 주는 곡물입니다. 동짓날 아침에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심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보약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팥은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는 힘, 즉 이뇨작용도 뛰어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서 겨울철 건강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별다른 절차 필요 없습니다. 붉은 팥 한 줌, 찹쌀 한 줌, 그리고 조금의 흑설탕을 넣고 부드럽게 끓이세요. 온 가족이 나이에 상관없이 따뜻한 한 그릇씩 나눠 먹는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따뜻한 팥죽이 내 심장을 지켜주고 나쁜 기운을 밀어낸다. 바로 그 순간 이 한 그릇은 건강을 비는 작은 의식이자 마음의 부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사찰에 가거나 철야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단순한 한 끼, 이 조용한 한 마음이 바로 온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올겨울 이 3가지 음식으로 따뜻하게 시작하세요. 자, 이제 먹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준호 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십 년 동안 무릎 시리고 허리 저린 만성 한랭통 혹은 젊은 부부들 중에서 아이를 원하면서도 체내 냉기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그냥 먹는 것만으로는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다음 수업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병원에서 맞는 링거보다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보다 더 강력한 방법 2가지입니다. 집에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하늘에 해만 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수십 년 묵은 병의 뿌리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병원 가면 의사들이 약봉투 몇 개씩 주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강한 약은 자연이 주는 태양과 땅의 기운입니다. 특히 동짓날 하늘의 양기가 처음 올라오는 시기, 이때 몸에 불을 넣어 효과는 평소의 100배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량박청은이라 하지요.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전수비법 1번째, 이름하여 소금뜸 정확히는 소금격강 애주법입니다. 이건 제가 생명을 살린 적도 있는 구급 처방입니다. 늘 손발이 차가운 분, 생리통이 극심한 여성 자주, 배탈나는 노인분들, 그리고 기력 없는 분들에겐 특히 효과가 큽니다. 자, 준비물은 단 3가지입니다. 1. 굵은 소금 혹은 없으면 일반 소금. 생강 1조각. 3. 약국에서 파는 애숙봉 하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1단계 소금으로 배꼽을 채웁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신궐혈이라 부릅니다.
여기를 가볍게 눌러 소금으로 평평하게 메꿔줍니다. 2단계 생강 한 조각을 동전 두께로 잘라서 이 위에 덮습니다. 생강엔 기공을 뚫어주는 힘이 있으니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구멍을 송송 뚫어주세요. 3단계 그 위에 도로 자른 애숙봉을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짠맛은 신장을 보하는 에너지입니다. 열을 받으면 그 기운이 곧장 신장까지 도달해줍니다. 생강은 왜 쓸까요? 매운맛은 열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어서 화상을 막아주고 열을 널리 퍼뜨려 몸 전체의 따뜻함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왜 배꼽일까요? 배꼽은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생명을 받은 첫 번째 통로, 선천기운이 드나드는 중심혈입니다. 애쑥이 타오르면서 그 따뜻한 기운이 생강을 통해 뚫려 있고 소금이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 열이 신구어를 타고 명문혈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때 느껴지는 뱃속의 꾸르륵 소리, 발바닥까지 퍼지는 따스함, 그게 바로 진짜 양기가 돌아온 증거입니다. 동짓날에 이걸 3번 반복 애쑥이 다 타면 다시 교체하세요. 그러면 수십 년 묵은 한기 냉증 습기 기력 저하까지 싹 날아갑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생강차 10잔보다도 강력합니다. 전수비법 2번째, 햇볕 등목. 저는 이걸 해님뜸 이라 부릅니다. 만약 위 방법이 귀찮다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동짓날 해만 떴다 그럼 그건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진 날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 하나 꺼내서 베란다나 마당에 앉습니다. 그리고 등을 해 쪽으로 돌리고 앉으세요. 가능하다면 등 부분만 살짝 옷을 걷어 햇볕이 피부에 직접 닿도록 해주세요. 왜냐고요? 복부는 등은 양사람 몸에서 가장 큰 양기의 통로는 바로 등 가운데의 동맥입니다. 이 동맥은 몸의 모든 양기를 관장하는 통로, 일명 양맥의 바다입니다. 겨울 햇살은 따뜻하지 않아도 자외선이 순수하고 양기가 맑습니다. 이걸 통해서 뼛속까지 햇살이 들어옵니다. 이 좀 30분 정도 등이 뜨끈할 때까지, 땀이 약간 맺힐 때까지. 만약 그때 재채기가 나거나 콧물이 주르륵 흐른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몸속 한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겨울 감기 바이러스 어림없습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수만 원짜리 보약 필요 없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그 햇살은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 내년 한 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기운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무리는 집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회복해도 내가 사는 공간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복도 다시 빠져나갑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운이 안 풀리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소파는 10년째 그 자리고 침대 밑은 먼지와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바로 죽은 물입니다. 죽은 물에서는 재물이 썩고 건강도 흐트러지며 사람이 점점 기운을 잃습니다. 동지는 양기가 처음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이 집안의 기운을 깨우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2가지 실전 풍수 동작. 간단하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첫 번째, 기운을 깨우는 자리 바꾸기입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집 안에 있는 소파나 침대, 그걸 조금만 밀어보세요. 정말 조금만 바닥 청소가 가능할 만큼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 안에 먼지를 닦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지기, 즉 땅의 기운이 깨어납니다. 올해 운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혔다면 꼭 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묵은 기운을 깨우고 재물을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몸이 뒤척이듯 집도 뒤척여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재물 심기 의식, 일명 쌀독, 금전 심기띠입니다. 집에 금색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 엽전처럼 생긴 동전도 괜찮습니다. 이걸 깨끗이 닦은 후 쌀독 맨 아래나 침대 머리 쪽 밑에 조용히 넣어두세요. 쌀은 곧 먹을 복, 침대는 곧 뿌리의 기운입니다. 동지는 숨기는 계절 기운을 안으로 심는 시기입니다. 이때 재물의 상징인 금속을 쌀에 묻거나 침대 아래 숨기는 것은 바로 내년 복이 움트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심은 그 동전은 돈줄이 자라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돈이 바닥나지 않는 집은 근본이 단단한 집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는 의술도 풍수도 아닙니다. 오늘 이 긴 강의를 마무리하며 김준호 한의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느껴집니다. 정말 집중해서 메모까지 하시며 따라와 주셨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잘 잊으시잖아요. 혹시라도 양고기는 기억하면서 쓴 채소는 잊어버리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모 못하신 분들은 화면 캡처해서 꼭 저장해 두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금기 음식입니다. 하나, 실의 기두부국. 보기엔 맑고 좋지만 의미는 일천기백입니다. 내년 내내 빈손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둘, 고야와 쓴 오이. 쓴맛은 운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히는 신호입니다. 올해 고생이 예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샘묵은 청국장과 곰팡이 핀 발효 음식. 썩은 기운과 음기를 머금은 음식으로 운이 썩고 건강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냇묵은 나물 고기조림. 이름 그대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돈도 일도 다 얽히고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5 제사상 음식,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살아있는 우리가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나 어르신 입에 넣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와 다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길한 행동입니다. 하나,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양고기와 만두를 드세요. 태양이 돕는 시간에 몸의 불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 아침엔 붉은 팥죽 한 그릇.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전염병 기운을 막아줍니다. 온 가족에게 좋습니다. 새등을 햇볕에 쬐고 배꼽에는 소금뜸을 놓으세요. 돈 들지 않는 최고의 건강요법입니다. 수십 년 묵은 한기를 몰아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최고의 풍수는 집안 배치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금기와 조심할 음식들, 그 근본은 결국 하나의 마음 수양으로 귀결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쓴 채소는 피하라, 묵은 음식은 멀리하라 말씀드렸을까요? 단순히 먹었다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행동을 통한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동짓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만두를 나누고 팥죽을 떠먹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장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에 복이 깃들고 밥 한 술에 운이 실려 들어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따뜻함,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게 바로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기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마음이 모이고 기운이 흐르면 그 어떤 추위도 녹고 그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습니다. 복을 쌓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큰 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준호 한의사가 여러분께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말씀드린 이유 단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가정이라도 이 겨울을 무사히 지나고 내년을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부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당신의 친구, 가족, 지인에게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술자리를 한번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제사 음식 대신 따뜻한 찐 감자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로 한 번의 공유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장미를 건네면 손끝에 향기가 남는다. 그 한 번의 손끝, 그 따뜻한 마음, 하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덕은 결국 당신과 당신의 자손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의 한 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영상을 널리 나눠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김준호 원장이 운영하는 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댓글창에 이 8글자를 꼭 남겨주세요. 동지진보 가정평안 혹은 가장 간절히 이루고 싶은 가족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우리가 나눈 수천 수만 개의 따뜻한 말이 모여 엄청난 긍정의 파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행동에 선함이 있고 계절의 이치를 따라 잘 먹고 잘 살아간다면 내년의 운세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동지 잘 보내시고 몸은 따뜻하게, 지갑은 두둑하게, 웃음은 늘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